그들은 끙끙거리면서 순식간에 팬티 차림으로 샘가에 모여들었다. 말만 잘 들으면 죽도록 얻어맞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샘물가에 일렬 정대로 끌어앉아. 역시 이번에도 영길이가 하라는 대로 찍소리 없이 따라했다. 역시 남자의 사회란, 아니 여자를 포함한 인간의 사회란 힘의 사회요, 폭력의 사회인 듯 했다. 강한 자가 약자를 파괴한다는 진리의 현장을 보는 것 같았다. 우측부터 한 놈씩 바켓으로 물을 퍼올려 대갈통 꼭지부터 뒤집었어. 행동이 느린 놈은 어깨 쪽지에 이 참나무 작대기에 불벼락이 떨어질 것이다. 바켓 줄에 손을 대고 나서 물을 뒤집어 쓰고 다음 사람에게 줄을 넘길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15초. 행동 개시! 너부터! 순식간에 쿠당거리면서 바켓스가 내려주고 이어 쏴 하는 소리가 났다. 그런가 하면 그것은 금방 다음 사람의 손으로 넘겨졌다. 물 뒤집어 쓴 놈들은 다시 와서 꿇어앉아. 잠깐 사이 차가운 샘물을 뒤집어 써서 쇳지꼴이 된 7명의 학생들이 다시금 오들오들 떨었다. 야, 이 똥통들아, 이제 정신이 좀 드냐? 여기는 절간이다. 세상이 아무리 개판같이 돌아가지만 여긴 그래도 조금은 신성한 곳이다. 절이 썩고 스님들이 썩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신자들 중에는 정직하고 진지한 사람이 있는 것이다. 어디서 술을 처먹고 개지랄을 하느냐. 그리고 남의 대학 여고스님에게 노는 여자라니 그럼 우린 뭐란 말이야. 개새끼들, 너희들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걸 잘 알았을 것이다. 대학도 썩었고 교수들도 썩었다. 그러나 대학이 썩었기에 오히려 아름답고 향기 높은 꽃도 필 수 있는 것이다. 잘못을 잘 뉘우치고 근신하면 나도 모른 척 하겠지만 딴 생각하면 정말 뜨거운 꼴을 보게 될 것이다. 일어나서 돌아가. 죽도록 얻어터지고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절간 샘물까지 뒤집어 쓴 데다가 멀쩡한 한낮에 팬티 차림이 된 그들이었다. 그들은 이제 완전한 항복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리고 인간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인간이 완전히 굴복했을 때 그의 내면 세계가 어떻게 변화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인간은 다만 아무리 굴욕적이라고 할지라도 항복을 조건으로 해서 생명만은 유지될 수 있을까 곰곰이 계산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계산이 서면 그는 그 어떤 고통과 굴욕도 감내하는 것이다. 그들은 정말 일찍이 느껴보지 못했던 생명의 위험 같은 것을 간신히 떨쳐버릴 수 있었다. 찍소리도 하지 말고 저 알 수 없이 날쌔고 비정한 사내의 시야에서 무사히 사라져야만 했다. 이렇게 잔인하고 냉소적이며 또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스피드와 파괴력을 아울러 갖춘 주먹의 소유자를 어떻게든 무사히 따돌린 것이 은근히 다행스러운 그들이었다. 어서 빨리 바지를 주워 입고 주랭랑을 놓는 것이 상수였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습기 차고 그늘 짙은 요사의 뒤란을 걸어나갔다. 또 무슨 불효령이 떨어질지 모를 일이었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슬금슬금 걸음을 옮겨놓았다. 김영길은 안영달, 국궁식, 염해창 등과 함께 절마당 저쯤 평상에 앉아있는 홍영희 선생에게로 걸어왔다. 국궁식은 좀 심하게 다친 듯 영 보행이 자유스럽지 못했다. 그는 절뚝거렸다. 선생님, 너무 놀라셨죠? 이거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래, 무슨 사고는 없겠니? 홍명희는 우선 궁금한 것부터 물었다. 사고가 벌어지면 일단 지도교수인 자신에게도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이리라. 사고는 없습니다. 사고가 안 날 만큼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난 너무 걱정했다. 선생님을 모시고 온 저희들이 사고를 낼 수 있나요? 많이 자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효과가 오히려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큰 사고가 없었으니까 다행이다만 어떻게 그렇게까지 몰아붙였니? 선생님, 그게 연길이의 장기입니다. 너무 지나칠 때가 있어요. 끝장을 보고 마는 성격은 정말 무서울 지경입니다. 염해창이 끼어들었다. 막상 치고받고 싸울 때에는 자리를 피했던 해창이었다.
그러나 그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영길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솔직히 말했다. 이상하게도 긴 침묵이 뒤따랐다. 해창의 이야기에 아무도 다른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염해창의 얘기는 너무나 정확하게 자신들의 느낌을 대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홍영이 자신도 전적으로 염해창의 얘기에 동의했다. 그것은 분명히 지나치다. 확실히 그것은 알 수 없는 공포감까지 느끼게 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김영길이가 절간 가득히 뿌렸고 또 사람들이 가슴마다에 밀물처럼 밀어붙였던 그 전율감은 알 수 없는 쾌감의 잔파도를 조용히 몰고 오는 듯 했다. 그들은 불현듯 선생이나 학생들이나 자신들의 가슴이 평소에 느껴본 적이 없는 어떤 희열감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꼈던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표정을 자신도 모르게 살피게 되었다. 기이하게도 사진반 학생들의 얼굴이 다들 비슷한 표정을 머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희열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꼭 그들이 술 취한 K대학 학생들과의 대결에서 이겼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히 승리감은 아니었다. 승리감이 꼭 어떤 환희의 감성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비참한 승리감도 있을 수 있고 비굴감이나 굴욕감까지도 지닌 승리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상대를 제압하고 괴멸시키는 승리는 만족감과 우월감을 주기는 한다. 그러나 인간 정신의 밑바닥을 끝없이 간지릴 수 있고 그 불안의 심연을 알 수 없는 마력으로 위무할 수 있는 어떤 환희의 감정은 줄 수가 없으리라. 그것은 까닭없는 쾌감이었고 알 수 없는 방향에서의 부름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은 어리둥절했던 것이다. 연길의 그 잔인한 파괴력, 그의 얼굴을 흐르던 얼음 같은 냉소를 그들은 잊을 수가 없었다. 그의 그 꺼리낌 없는 행동력, 그리고 그 놀랄만한 파괴력을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뇌리에 떠올리고 있었다. 아이고 무서워. 누군가가 갑자기 진저리를 쳤다. 송희경이었다. 그녀의 그 긴 진저리에 다른 학생들도 몸을 떨었다. 계곡으로 깊숙이 들어갔던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다. 그들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영문도 모르고 눈방울을 크게 굴렸다. 야, 무슨 좋은 일이 있었던 모양이지? 그 정반대야. 그런데 얼굴 한 귀퉁이에 웃음 쪼가리가 코딱지같이 붙어들었지. 그 학생은 조금은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줄 속셈으로 일부러 말을 만들어 하고 있었다. 얘들아, 오늘 작품 찍기는 글렀고 아까 찍지 못한 기념사진이나 찍자구나. 국궁시기가 들고 나왔다. 다들 옳은 얘기라고 생각한 듯 했다. 그들은 절간마당의 한복판에 서 있는 탑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홍영이는 분명히 자신의 옆에서 천천히 걸음을 옮겨놓고 있는 김영길에게서 전율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사람의 탈을 쓴 작은 악마인지도 알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깨끗하고 투명하기조차 했다. 굵직하다기보다는 섬세했다. 강력하다기보다는 연약한 인상이었다. 남성적이기보다는 여성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고 전형적인 남자였지 않았던가. 탑을 둘러싼 철책 앞에 나란히 섰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홍 선생은 김영길과 나란히 서게 되었다. 영문과 소속이 아닌 학생이 사진기를 잡았다. 그는 기계를 조작하느라 시간을 끌었다. 적어도 대학의 사진 섞을쯤 되면 오토매틱 기종은 쓰지 않는다. 오토매틱의 기능에 맡기면 예술 작품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오토매틱화된 전자기계가 만든 사진에 불과하다. 순기계식 사진기는 일일이 사람의 판단과 손이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을 익히기 위해서도 현장에서의 촬영에서도 기계 조작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홍영이는 그 순간 철책 위에 놓여진 김영길의 손잔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말았다. 그것은 정말 자신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욕망의 의식의 껍질을 깨고 순식간에 솟구친 것이었다.
다만 그녀는 자신의 행동은 의식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그 강렬하고 몽롱한 연기리 채취에 도취하고 있음은 의식하고 있었다. 그 특유의 채취에 조금 전 그의 행동에서 비롯된 땀 냄새까지 엿들여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자극을 주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 자리에서 살점이 녹아나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강렬한 충격이었다.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손을 잡힌 연길이었지만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들의 잡고 잡힌 두 개의 손은 그들이 옆구리에 가려 정면으로 노출되지 않았다. 홍영이는 김연길의 무쇠 같은 손을 잡은 자신의 손바닥에 땀이 괴고 팔이 뻣뻣하게 경직되어 옴을 느꼈다. 그리고 갑자기 목이 칼칼해지고 속이 메스꺼워짐을 느꼈다. 이윽고 스트로보 광선이 터졌고 사진의 촬영이 끝났다. 그것과 동시에 홍영희 선생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사람들은 제가끔 소리를 질렀다. 그녀가 땅바닥에 완전히 고꾸라지기 전에 날렵한 연길의 부축을 받았다. 연길은 순식간에 그녀를 두 팔에 안았다. 중년 여인의 몸이었으나 가볍게 짝이 없었다. 그녀를 그늘 속의 평상으로 옮겼다. 야, 영달아, 넌 계곡 물 좀 떠오고. 흥식아, 넌 요사 부석에 가서 마실 물 좀 얻어와. 그리고 희경이 넌 선생님 팔다리와 어깨와 장단지를 열심히 주무르라고. 연길의 말을 들은 그들은 제각기 자신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뛰었다. 그것 봐. 선생님이 얼마나 놀랐으면 졸도까지 했을까? 연길이 너 좀 너무하지 않았어? 여매창이가 가볍게 반발했다. 평상 위에 반드시 누운 홍영이의 전신을 찬찬히 마사지하고 있던 송희경이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의 의견에 동조했다. 나도 너무 놀라 간이 다 떨어질 뻔했어. 그러나 무슨 말이든 해야 할 입장에 있는 김연길은 입을 꼭 다물고 홍 선생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극도로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완전히 실신한 것은 아닌 듯 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손을 이마에 얹기도 했다. 입술을 달싹거리기도 했다. 어느 틈엔가 영다리가 비닐통에다가 계곡물을 길어왔다. 연길은 바지 뒷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찬물에 담갔다. 그러곤 그것을 끄집어내어 물을 조금 짜내고 난 후 홍 선생의 이마와 뺨 그리고 목덜미를 가볍게 마사지했다. 그녀는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 창백한 얼굴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지도 않았는데 홍 선생은 옆으로 몸을 틀었다. 혹시 그녀의 의식이 조금이라도 혼미 상태였다면 이제 막 깨어나고 있음을 말했다. 그녀의 솟아오른 둔부가 시선을 끌었다. 이상하게도 누워있는 사람은 선생이기도 했지만 여자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연길은 슬며시 그것이 신비로운 탄력감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국궁시기가 숭늉을 대접에 떠 가지고 왔다. 선생님, 숭늉 좀 드시죠. 연길이가 물대접을 그녀의 입술께로 내밀었다. 그러나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선생님, 물 좀 드세요. 다시 한번 연길이가 소리쳤다. 그제야 그녀는 입을 벌렸다. 그것도 아주 조금 벌렸다. 마침 등산용 배낭을 메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에게 부탁하여 스푼을 빌렸다. 그것으로 숭늉을 떠서 홍영이의 입에다가 떠넣어 주었다. 그녀는 힘없이 그것을 받아 마셨다. 연길은 자신의 술을 끌어잡던 뜨겁고 축축하던 홍영희 선생의 손을 생각했다. 그것은 한없이 부드러웠고 감미로웠다. 그것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 야릇한 감각을 자신의 기억 속에 남겨놓았다. 그녀의 눈은 이제 완전히 떠졌다. 자신의 손으로 물대접을 끌어당겼다. 그러곤 몸을 조금 일으켜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처음 한 모금을 마시고 조금 쉬었다가 두 모금, 세 모금을 계속 마셨다. 이제 완전히 깨셨나 봐. 그렇게도 놀라신 걸 보니 참 섬액하신 분이야. 야, 보면 몰라? 얼마나 신경이 예민하게 생기셨나? 저 손가락 떠시는 걸 좀 보라고. 둘러선 학생들은 제가끔 한마디씩 했다. 다만 김연길만이 입을 다물고 묵묵히 홍 선생을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윽고
몸을 일으켜 세웠다. 얼굴에는 약간의 생기가 돌았다. 얼굴을 돌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한 눈치였으나 애써 그것을 감추고 있었다. 그래서 누구도 그녀의 그런 눈치를 간파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조금 전 누군가의 손을 뜨거운 자신의 손바닥으로 끌어쥐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었으나 벌써 기억 속에서만 어렴풋이 느껴질 뿐이었다. 정말 자신의 의지로서는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초인적인 힘이 자신의 육신을 가득히 채워왔고 그녀는 그것에 밀려 자신도 모르게 예쁘장하면서도 거칠게 짝이 없는 손을 그만 끌어쥐고 말았던 것이다. 그 손을 끌어잡는 순간 그녀는 뇌리를 때리는 둔중한 충격을 느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과 육신을 한 귀퉁이에서부터 천천히 무너져 내리게 했다. 먼지를 내면서 무너지는 자신을 느끼면서 그녀는 정신을 잃었던 것이다. 그것은 끝없는 추락이었다. 창공에서 바다의 바닥까지 이어지는 추락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힘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알몸을 드러내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것은 어쩌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거나 죽음에 직면한 사람의 어쩔 수 없음, 무감각, 자포자기, 흐느낌,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 어디선가 보일 듯한 나부낌 등등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감각의 세계였다. 그녀는 뭔가 자신의 내면 속에 이때까지 구축되어 온 어떤 세계가 그만 허물어지는 듯한 감각을 강하게 받았던 것이다. 그것은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서는 저항할 수 없었다. 손과 다리에는 힘이 완전히 빠져나가 버려 어떻게 허우적거려 볼 수가 없었다. 학생들은 평상 위에 몸을 일으켜 세운 홍영이의 얼굴 표정을 살피느라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얼마 전 가라앉은 절간의 정적을 가르던 김영길의 칼날 같은 기합 소리와 그의 비호 같은 발길질과 주먹질을 뇌리에 떠올렸다. 그들은 다들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무섭고도 전율적인 낯선 감각이 가슴이 바닥 한 구석에서 슬금슬금 고개를 들었다. 선생님, 걸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홍영이는 살풋 웃음기를 흘릴 뿐 말이 없었다. 선생님, 저가 살짝 업어드리면 안 될까요? 안영다리가 나섰다. 역도부원답게 그는 자신의 팔뚝 힘을 써먹을 작정이었다. 홍영이는 안영다리 등에 엎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두둑한 어깨에 팔을 얹어 상반신을 기댄 채 절간을 걸어 나왔다. 김영길은 입을 곧게 다문 채 안영다리 반대편에서 홍영이를 부축하고 있었다. 벌써 절간 계곡에는 햇빛이 사라졌다. 갑자기 냉기가 스며들었다. 홍영이의 새하얀 목덜미와 반들거리는 팔과 손등에는 소름이 돋아났다. 홍 선생을 여간방 아랫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송희경 등 여학생들로 하여금 간호하게 했다. 산비탈에 세워진 사하촌의 마당 넓은 여간에는 저녁 무렵의 고요와 안정이 찾아들었다. 영길은 자신의 마음이 자꾸만 홍 교수가 들어있는 방 쪽으로만 달려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여관을 나와서 길 건너의 계곡으로 내려가 손발을 씻고 얼굴과 머리를 씻었다. 색깔은 비록 창백하지만 굵은 굳은 살이 징그럽게 박여있는 손을 씻다가 그는 그것을 유심히 내려다보았다. 캠퍼스를 하느작거리며 걸어다니는 수많은 여학생들의 손을 수도 없이 만지작거려 보았고 군복무 중에는 군사도시에 흘러다니는 썩은 계집들의 냄새나는 고기를 수없이 만져보기도 했으나 홍영희 선생에게 이렇게 만져지다니 정말 뜻밖이었다. 그것은 정말 뜻밖이었을까? 자신은 어쩌면 그것을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자기가 우겨서 홍 교수를 서클 지도교수로 초빙한 것부터가 어떤 이끌림 때문이 아니었을까? 홍 교수를 강의실에서나 교정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그는 왠지 언제나 설레는 가슴을 느끼곤 했었다. 물론 그분은 자기가 그렇다는 걸
눈치챌 턱이 없었다. 왜 알 수 없는 설렘에 자신을 맡겨야만 했을까? 아무래도 그녀가 풍기는 그 특이한 분위기, 뭐랄까,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 하는 고결하고도 신비로운 분위기 탓인 듯 했다. 스치고 지나가거나 강의실에서 강의를 들음으로 해서 그녀를 간접적으로 대하게 될 때마다 그는 가슴을 채워오는 어찌할 수 없는 설렘을 느껴야만 했었다. 그것의 강도가 지나쳐 왠지 자신은 전신이 녹작지근해져 오는 피로감까지도 느껴야만 했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 자신도 모르게 예감하고 있었으나 그것은 당연히 자신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오고 말았다. 그는 물속에 잠긴 손으로 이끼 낀 돌을 끌어잡았다. 그는 붉은 힘을 주었다. 돌이 미끄러워 소나기에서 벗어났다. 그는 그 짓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갑자기 그의 젊은 육신이 부르르 떨렸다. 계곡에 들어찬 냉기 때문에 그가 오한을 느꼈을까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학생들은 저녁을 먹고 야간 촬영, 일몰 무렵의 촬영 기법에 대해서 토론을 벌였다. 홍 선생이 참석했으면 좋으련만 여태껏 회복이 완전치 않은 모양이었다. 무엇보다도 밤에는 스트로보광의 확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출 부족이 되기 쉽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 촬영 경험이 많은 국궁식이가 일러줬다. 그러니까 말이야, 야외에서 스트로보광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실내의 경우보다 줄이기를 한 단계쯤 더 열 필요가 있다고. 그런데 참 어려운 게 저녁노래 촬영이야. 넘어가는 햇살의 잔조를 살리고 그 절묘한 색상을 조화롭게 포착하기 위해서는 스트로보 광선을 부분적으로 거리를 두고 터뜨려야 한다고. 플래시 광선이 저녁늘보다 더 세어지면 맛을 잃게 돼. 그런데 산간에 들어찬 황혼을 촬영할 시간에 그 괴놈들 때문에 산도적같이 싸움질만 했잖아. 아이고 분통해. 여매창이가 한마디 거들었다. 그는 교내 신문사 내에서도 취재기자인지 사진기자인지 확실치 않을 정도로 촬영에 능숙하다. 그러나 생명이 깃들어 있는 한 장의 사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것은 실제로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다. 야, 그래도 기념사진이라도 한 장 찍었잖아. 오늘 오후에 황혼이 아쉽다면 그 사진 속에 스며들어가 있을 테니 각자 감상하더라고. 안영다리가 한마디 거들었다. 이상하게도 김영길만이 묵묵부답으로 앉아있었다. 그는 사진 얘기에는 아예 흥미가 없다는 표정이었다. 여학생들이 다들 홍영희 선생 방으로 몰려가 버려 맥이 빠졌다. 그녀들과 함께 토론을 해야 재미가 있는 것이다. 감각이 섬세하고 기분이 훨씬 로맨틱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는 예상 밖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학생들은 사진 얘기를 끝마치고 둘러앉아 섰다를 하기도 하고 어떤 패들은 트럼프 놀이를 하기도 했다. 한 구석에서는 소주 파티를 열기도 했다. 영길은 혼자 여관 밖으로 나왔다. 마침 홍영희의 방에서 나오던 송희경과 마주쳤다. 희경은 말없이 영길이를 따라 나왔다. 따라가도 돼? 언제부터 물어보고 따라왔어? 그들은 곱게 다져진 흙길을 밟으면서 절간으로 걸어들었다. 낮에는 별로 느껴보지 못한 개울물 흐르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것은 우주 어디에선가 아득하게 들려오는 조화의 음향 같기도 했다. 영길아, 팔 잡아도 돼? 오늘 새삼스럽게 왜 이래? 언제 물어보고 잡았어? 오늘 왠지 영길이가 멀게만 느껴졌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래, 날마다 내가 다르게 느껴져?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무슨 소리야? 그렇게 변덕스럽게 굴지 말라고. 희경은 확실히 영길이가 조금은 달라졌다고 느꼈다. 오늘 자신이 느꼈던 것이 이상하리만큼 뜻하지 않은 진실로 받아들여졌다. 정말 영길의 마음은 달라졌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확인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는 분명히 변해 있었다. 그는 뭔가 멍해져 있고 뚱해져 있다. 그가 뚱해져 있는 것은 희경 자신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이고 그가 멍해져 있는 것은 그가 새로운 어떤 것을 꿈꾸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희경은 더 이상 영길에게 캐묻지 않기로 했다. 한없이 부드럽지만 칼날보다 더 날카롭고 독약보다 더 쓰디쓴 영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길아,
오늘 술 취한 아이들과 싸운 느낌이 어떠니? 그거?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아. 어머, 어째 그럴 수가 있니? 글쎄, 젊은 아이들이 조금 취할 수도 있었고 또 그따위 실언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왜 그랬어? 선생님이 그런 말을 들었다 해서 그렇게까지 흥분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게도 분해서 정신없이 주먹과 발길질을 날릴 필요가 있었을까? 글쎄 나도 참 의문이야. 하지만 선생님이 그런 말을 들으실 수는 없지. 왜? 왜라니? 선생님을 그렇게 더럽혀서야 되겠어? 더럽히다니 조금 욕을 먹은 것뿐이야. 그것도 술 취한 아이들한테. 법정에서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 그렇지만 내가 휘두른 폭력은 너무나 끔찍했어. 거의 살인적이었거든. 난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그 이유를 말이야. 선생님도 그걸 생각하시는 눈치야. 그럼 넌 그걸 놓고 무슨 유치한 소영웅주의라고 말하고 싶은 게냐?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남자들이 아무 실속 없는 영웅주의하고는 또 다르더라고. 그럼 뭐라고 느꼈어? 글쎄, 난 이런 생각을 해봤어. 걔들 말이야. 그 술 취한 애들. 걔들이 선생님한테 무식쟁이같이 보인다거나 도둑년같이 보인다거나 사기꾼같이 보인다는 말로 경멸했었더라면 모르면 몰라도 넌 그렇게 흥분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연심이라도 선생님한테 품고 있단 말이야? 아니야. 넌 너의 무서운 파괴력을 선생님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슴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 선생님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 파괴의 상대자를 남에게 양보하지 않았을 뿐이야. 잔인한 파괴. 넌 참 부드럽지만 한없이 잔인하다는 걸 알았어. 그랬어? 그렇다는 걸 말했을 뿐이야. 얼마 전 내가 마치 간이 떨어져 나가는 전율을 느꼈다고 했지? 사실 간이 떨어져 나간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정신이 날아가 버린 거지. 정신이 날아가 버려? 여자가 정신이 날아가 버림 뭐가 남겠어? 육체만 남았겠구먼. 송은경은 대꾸가 없었다. 그녀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정확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소경벽 더듬는 식으로 더듬더듬 느낌을 막연한 말로 나타낼 볼 뿐이었다. 연길은 조금 어안이 벙벙했다. 어떻게 생각하니 희경의 말이 맞는 듯도 했다. 그러나 자신은 그녀의 그런 말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란 꿈도 꾸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자신의 폭력이 그들이 던진 말에 비해서 너무 지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뿐이었다. 김연길은 송희경의 말에 비추어서야 홍영희 선생이 자기의 손을 잡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이론이나 설명보다는 언제나 감각이나 어떤 심증이 앞서는 법이다. 자신이 막연히 느낀 감정을 생각해 보더라도 그것은 희경이가 한 말과 별로 틀리지 않았다. 희경아, 날 그렇게 믿지 못하니? 아니야, 널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다만 넌 오늘따라 나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 같아. 그런 생각 떨쳐버려. 난 언제나 이렇게 내 곁에 있고 널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어. 송희경의 작고 가냘픈 상체가 연길이 넓고 두툼한 가슴 속으로 뛰어들었다. 연길은 부드럽고도 정열적으로 포옹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입맞춤을 하지는 않았다. 그들이 대화 내용이나 어투로 보아 그 정도의 친밀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으나 그들은 포옹으로 그쳤다. 그들은 어쩌면 충분히 길들여져 있을지도 모르는 사랑의 행위에 정신없이 빠져들지 못하고 있었다. 희경아, 난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알았어. 연길은 희경을 가슴 안에다가 부드럽게 품어주었다. 그러나 연길은 언제부터인가 희경이를 정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혹시 그녀를 정복하고 싶다는 감정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실천에 옮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왜 그럴까? 잘은 모르겠다. 왠지 그녀는 어쩌면 자기의 여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만 같았다. 군대까지 갔다 온 자기는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인이 될 것이고 그럴 경우 희경이와 결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왠지 그 확실한 가능성을 전적으로 믿으려 들지 않았다.
왜 그럴까? 그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자신이나 희경이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란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었다. 그런데도 자신도 모르게 그 문제에 있어서 회의적이라니 정말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절간에는 끝없는 정적이 깃들어 있었고 풍경 소리만이 고요히 들려올 뿐이었다. 이튿날 아침 한바탕 촬영을 하고서는 점심을 먹은 후 버스를 타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토요일의 교정은 텅 비었고 잡초가 돋아난 들판 너머에는 푸른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